네, 수도권 비상계획을 검토할 상황이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인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천 명대로 올라갔고 위중증 환자 발생도 또 역대 최고치입니다. 병상도 꽉 차가는 상황이라 급한 환자,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도 나옵니다. 수산시장, 교회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데 잠시 뒤 현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변수로 대장동 의혹 수사에 이어 재판도 차질입니다.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 첫 재판인데 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또 연기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 포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까지 잠시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1,400명 넘게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도한 방역 완화와 백신 효과 감소, 그리고 겨울철 계절성 요인 등이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며 수도권의 경우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병상 부족 해소를 위한 재택치료 중심의 대응체계 개편과 신속한 고령자 추가 접종을 방역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선대위 출범 후 처음으로 어제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발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중소기업 정책과 비전을 발표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밝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영입 문제에 대해서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지난 10일에 이어서 또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수용된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재판이 미뤄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살해되기 직전 경찰이 위치 추적을 위해 관련 시스템에 접속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부 112 시스템과의 연동에 문제가 생겨 접속에 실패했다며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무려 1,400여 명이나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700명 이상이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 이런 전망 나오긴 했습니다만 막상 4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니까 겁도 좀 나는데 어제 하루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116명입니다. 전날보다 1,417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국내 신규 환자 수가 하루 4,000명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 최다 기록은 지난 18일 3,292명입니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이어서 어느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4,000명대라는 처음 받아보는 숫자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과도한 방역 완화와 백신 효과 감소, 여기 겨울철 계절성 요인 등이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088명, 해외 유입 사례가 2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125명으로 국내 신규 환자의 76.4%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충남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37명 늘어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5명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숫자도 700명을 넘겼습니다.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조치에 따라서 전날보다 58명 감소하긴 했지만 연일 700명 이상 대기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높아진 83.7%입니다. 특히 서울이 86.4%로 2.1%포인트 높아졌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81.2%와 81%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47개, 경기 51개, 인천 15개 등 모두 113개뿐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로 전날보다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정부가 비수도권에도 준중증 병상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명령 내렸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병상 267개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곳 그리고 종합병원 4곳 등 28개 의료기관이 그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천 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추가로 지정해 중등증 병상의 경우 행정명령 목표 이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등증 병상 692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730개의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시효 강화를 위해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공급하던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주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환자에게까지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네, 방역 수칙 완화의 겨울철 요인이 겹치면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집단 감염이 발생해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었습니다. 네, 여기에 수도권에서는 고령층 돌파 감염이 반복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수산시장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경매장 앞은 경매가 이미 끝난 시간이라 조금은 한산한데요.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직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못하면서 더 썰렁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어제까지 7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4월과 8월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집단 감염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확진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또 해당 업체가 있는 층 근무자는 매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주변 상인들도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만 출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이 식탁 등도 모두 폐쇄하고 직원 간 식사도 금지됐습니다. 다만 이곳 직원 등 관계자만 2,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검사와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비수도권 가운데는 충남 천안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246명으로 늘었습니다. 600여 명이 사는 한 마을인데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확진된 교회 신도 10명 가운데 9명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김장을 하며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백신 효과가 떨어진 고령층이 많은 곳에서 돌파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앞서 서울 구로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23명이 확진된 가운데 선제검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시설에서도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도 최초 종사자 확진 이후에 어제까지 134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는 지난 10일 첫 확진 이후 꾸준히 확산하면서 보호자와 가족까지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층 확진자가 집중되어 있어 위중증 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현 상황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 사태 이후 역대 최다 4,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3.7%. 자, 오늘 총리가 비상계획을 발동을 검토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면요. 예. 역대 최다치, 역대 최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방접종 완료율도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겠죠. 79.1%가 접종을 받아서 거의 80%에 가까워졌는데도 네. 실제로는 4,000명이나 나왔고요. 또 이번 주에 3,257명이 하루 평균 나왔는데 이전 주에 2,421명에 비해서 836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예. 하루에 이만큼씩 늘어난 거죠. 또 위중증 환자도 37명이 늘었는데 이 586명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10대 1명과
9세 이하 한 명이 위중증 환자가 새로 생겼다는 건 그만큼 지금 저연령층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35명이 사망을 해서 결국은 이 수치가 9월 달에 0.35%, 10월에 0.67%, 11월 달에 0.86%로 누적 사망률이 0.79%에 비해서 최근에 석 달간에 계속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위중증과 사망은 같이 봐야 됩니다. 위중증에서 사망을 하는 것인데 사실 최근에는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바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기 중에 실제로 0세부터 9세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19세 이하의 사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어제 사망이 한 명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까지 위중증으로 이 0에서 9세 사이가 잡혀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 사망을 했든가 아니면 사망 후에 진단이 이 양성으로 나왔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최초라고 봅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3,125명이 발생한 것도 역대 최고치일 수밖에 없고 지금 유행의 중심은 서울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거의 80%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60대 이상의 확진자 또 10대 이하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9세 미만, 그 10살 미만 어린이가 코로나로 숨지는 사례가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방역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 연령층은 예방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대 작년 1월 20일 이후로 19세 이하에서 사망한 케이스가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케이스는 아직까지 보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아마 오후 2시 이후에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상황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주 방역이 잘 되어 있고 조기 치료하고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입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하나도 없었던 경우인데 예.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입원 대기 중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병상 부족이 원인이 아니었었나 하고 추측은 해봅니다만 좀 더 자세한 상황은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건 예. 조금 더 이제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입원 대기 중에 사망했다고 하면 뭔가 중간에 이제 이 공백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 자료로만 보면 예. 오늘 보도 자료에 네. 질병청 보도 자료에 0세에서 9세 한 명이 사망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한 달간 0세, 9세에 위중증 환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 네. 이게 오늘 위중증 환자가 한 명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어제 사망한 이 아이는 이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 케이스였기 때문에 사실 입원을 했을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 부분이 갑자기 급사한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좀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국의 발표를 조금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코로나19에 이제 그렇다면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그 10대 발생 비율도 좀 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세에서 그 15세 사이의 백신 접종률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그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이 12에서 15세에 100%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좀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추는데 조금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임상 자료이긴 하지만 예. 파이자에서 발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2,200명 정도의 임상 자료로서 이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까지 했을 때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결과거든요. 예. 하지만 저연령층에서 예방 접종을 받는다면은 감염이 또 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증상을 못 느끼거나 혹은 가볍게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이득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작용 사례가 분명히 있긴 하죠. 이 고3 학생들인 경우에 있어서도 심근염 학생들이 15명 정도 나왔고 위중증 환자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한다면은 완쾌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이하의 청소년 유아 층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2세부터 17세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에 있어서의 접종의 이득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고 지금 이 연령층에 있어서의 이 감염의 확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전면 등교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집단 발생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N차 감염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공개념적으로 보나 또는 개인적으로 보나 지금으로서는 이득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소아 청소년의 확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60대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화 비율은 또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김부겸 총리도 병상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순하게 병상만 확보하는 걸로는 대책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우선 병상은 확보는 해야죠. 예.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대기 중인 사람들이 788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전일에 비해서는 100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는데 병상 확보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전원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전에 우리 중국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뭐 체육관이라든지 혹은 큰 병원을 짓는다든지 임시적으로라도 병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병상을 만든다고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분명히 의료진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예산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일반 동네 병원이라든지 혹은 상급 병원에서 병실을 비우라고 그러면 일반 환자들 때문에 비울 수가 없고 예. 의료진도 차출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사회에 휴직하고 있는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혹은 군의관이라든지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전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임시병상을 프렘 B로 많이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일단 대기 중인 환자가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네. 대기 중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9명 정도가 대기 중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환자 분류를 빨리 해서 입원할 것인지 생활치료센터 갈 것인지 재택치료가 가능할 것인지 이 문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상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환자 분류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짚어주신 내용 중에서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778명. 이 가운데 갑자기 위급해져서 사망하는 사례 막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자, 정부는 의료 대응 역량 차원에서 재택 치료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개편할 때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4,000명씩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역학조사가 제대로 못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불가능하겠죠. 예, 그거는 뭐 네. 예전보다 상당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겠죠. 예. 그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재택 치료를 할 것이냐, 혹은 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고위험군이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가야 하느냐 하는 거 하여튼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재택 치료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들, 또 의료진들, 네. 또 만약에 위급 상태가 되었을 때 이송할 수 있는 긴급 이송 구급차들, 또 전담 병원, 아무리 이송을 하려고 해도 병상이 비어 있지 않으면 못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완비가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좀 준비가 부족된 상황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악화되다 보면 상황을 지켜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 혹은 이전과 달리 다른 방역 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방역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4,000명이라는 숫자도 그다지 큰 건 아니죠. 문제는 위중증화율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병상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는 일단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갔기 때문에 예. 다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모임을 더 줄인다든지 혹은 이 시간 제한을 좀 더 강력하게 한다든지 해갖고서 이게 줄어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예. 결국은 방역 당국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발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일단 메시지를 방역 구체적으로 내놔야 될까요? 완화가 된 기조에서 우리 네. 지금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10명 모이고 있는 것을 한 8명 정도 줄인다고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중에서도 4명은 미접종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한두 명 정도로 줄인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보여서 가능한 한 방역 강화는 하되 지금 하고 있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좀 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면은 그보다 좀 더 강력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가 예. 있죠. 5명으로 모임 제한을 했던 것을 2명으로 줄이면서 예. 사실 확진자가 요새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1,000명 이상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10,000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은 우리가 천천히 좀 갔어야 되는데 좀 너무 성급히 급한 빨리 면이 갔다는 있었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당국에서 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위중증 환자로 가는 게 60세 고령층에서 많이 나오는데 좀 돌파 감염도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가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추가 접종률이 지금 1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독려할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동렬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아직 예.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연령층이 많습니다. 60세에서 74세 같은 예. 경우는 지금 8월 중에 2차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12월 10일이나 돼야 접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약이 가능한 것 정도지 예. 사실은 접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60세 이상인 경우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즉 예방접종 수급도 충분히 되어 있고 위탁 의료기관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독감 백신처럼 그냥 예약 없이 당일날도 전화해서 바로 접종할 수 있는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닐까. 사전 그렇게 예약 없이. 예, 사전 예약 없이 당일날 네. 전화해서 지금 잔여 백신이랑 같은 상황으로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세 이상의 특히 지금 요양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이 이번 주까지 추가 접종이 끝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60세 이상 특히 또 75세 이상 파이자 접종 받으신 분들은 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접종을 맞춰야 되고 6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직은 예약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히 속도를 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동안 당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했다고 사죄절을 하면서 민생개혁 입법의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의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사이의 물밑대화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민생개혁 입법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오 민주당 당사에서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장단, 간사단이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 개혁 법안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당이 국민의 어려운 삶을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했다며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법안 경과를 보고받은 이 후보는 야당의 반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건 국민 입장에선 핑계를 대고 안 한다는 것과 같다며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법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앞에서는 공공환수 확대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고 있다며 확실한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과 선대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이 후보는 국회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독려하며 변화를 이끄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잠시 뒤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공개합니다. 앞서 자신의 1호 공약으로 공정성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별다른 일정 없이 선대위 구성에 집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선대위 합류 거부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은 안개 속에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위원장은 갈등 봉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더 할 말이 없다고 입을 닫으며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후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 전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윤 후보의 뜻을 거듭 전하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됐던 김병준 선대위원장 인선을 철회할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이견을 완전히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위원장 합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상임위원장 두 분에 대한 인사는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선대위 출범이 다음 달 초로 다가온 만큼 조만간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르면 내일쯤 당 지도부회의에서 선대위 주요 직책에 대한 1차 인선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전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혼선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여야 선대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다자와 양자 대결 모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다만 이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2주 전보다 격차는 줄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 5명 가운데 누구를 찍을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44.1%,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였습니다. 2주 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격차는 2.7%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순서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택지를 양당 후보로 좁혀도 추세는 비슷했습니다. 윤 후보 48.9%, 이 후보 39.3%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세였지만 격차는 13%포인트에서 9.6%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후보 선출을 계기로 윤 후보가 누리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주춤하는 사이 이 후보가 반등세를 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자 대결을 세대별로 보면 윤 후보가 20대에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이 후보가 40대에서 50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추이는 같았습니다. 다만 20대는 윤 후보, 50대는 이 후보 쪽으로 더욱 쏠렸고 30대에서 40대와 60대 이상은 후보 간 격차가 줄었습니다. 지역별 판세에서는 강원 지역이 2주 만에 윤 후보 우세 지역으로 뒤집히면서 이 후보가 우위를 점한 건 광주, 전라와 제주뿐이었습니다. 여야 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더 적절히 짰다는 평가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 역시 국민의힘 우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민주당과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은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정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 응답자의 36.4%가 적절하다고 했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53.3%가 적절하다, 39.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대처를 했다는 응답이 40.8%, 입장을 보수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18.5%였습니다. 지급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비율은 33.9%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후보 배우자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를 부적절하게 비교해 논란을 산 이 후보 수행실장 한준호 의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의 대표적인 꼰대짓으로 한 의원이 두 아이 엄마 김혜경 대 토리 엄마 김건희란 표현을 SNS에 올린 것을 꼽으며 아이를 낳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비교하는 식의 말을 한 건 아주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이 여전히 높다며 가르치려는 모습과 대체로 스스로 옳다는 태도를 깨기 위해 청년선대위가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인선 갈등에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개인을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김병준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김한길 새시대위원회 위원장처럼 특임위원장을 맡는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향이든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누가 총지휘할지 빨리 결정하고 의중을 주변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기로 하고 수사팀의 참관을 통보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공소장은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면서 유출 논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는 건 표적 수사이자 공수처장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는 데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유감을 나타낸다면서 공수처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고 보복 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두환 씨 빈소가 차려진 지 이틀째인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일부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측근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지만 전 씨와 마찬가지로 광주의 유혈 진압 등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례 이틀째인데 오후엔 발길이 좀 늘었습니까? 네, 일반 조문객 발길이 거의 끊겼던 오전과는 달리 오후가 되면서 사람들 발길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체 조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전두환 씨의 빈소는 이곳 지하 2층에 있는 특1실에 차려져 오전 9시부터 조문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 20분쯤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반 전 총장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곳을 찾았다면서 전 씨가 공보다 과가 많은 만큼 용서를 빌었으면 좋았을 거라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용서를 빌고 또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50 인사들은 오늘도 빈소를 찾았는데 사과 대신 전 씨 업적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용갑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 씨가 노태우 씨를 설득해 6.29 선언을 이끌었다고 주장했고요. 정권 실세로 꼽히던 박철원 전 장관은 전 씨가 평소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마음 아파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책임이나 사죄의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하남회 출신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하루 일찍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광주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다시 제기한 겁니다. 빈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낸 근조 화환도 도착해 있습니다. 네, 5.18 단체들 마지막까지 사과 없이 떠난 전 씨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5월 단체들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지 않은 전두환 씨를 비판했습니다. 5.18 학살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고 전 씨의 범죄 행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시민단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과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 등이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전 씨가 사죄 없이 떠나 도저히 애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씨의 장례는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입관은 오늘 25일 오전 10시, 발인은 오는 27일 저녁 8시입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전 씨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김철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번째 공판 또 연기됐습니다. 네, 법원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3인방 사건과 병합해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까지 함께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 지난번에 검찰이 좀 준비가 부족해서 연기해달라 해서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 오늘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원래 이제 지난 11일 날 첫 재판 열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추가 기소할 게 있다. 그래서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오늘 연기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뭐 서울구치소 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이제 변호인 접견도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치소 내에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들이 출정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아마 서울구치소 관련된 재판은 다 연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연기가 된 상황이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도 지난 월요일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 지금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그럼 함께 병합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아마
배당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형사 합의 22부거든요. 서울중앙지검. 그런데 이 사건 자체를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배임에 있어서 다 공범이고 그다음에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것 같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심리를 할 때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유동규 씨의 재판은 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오늘 원래 정식 공판 기일인데 예. 남욱이랄지 정의학 회계사랄지 김만배 씨 사건이 병합이 됐잖아요. 그럼 또 공판 준비 기일을 또 열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재판 기일에서 공판 준비 기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사실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은 좀 더 뒤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첫 공판이 열리진 않았지만 또 이 4명이 함께 또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핵심 쟁점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배임이죠. 이제 예. 배임은 어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게 배임이에요. 이제 예.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사실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모해서 부당하게 수익을 1,800억까지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배임이냐.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으로 하면 공모했다는 것은 짜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서로 짜고 이러한 배임 행위를 저질렀느냐. 근데 줄곧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다. 성남시에서 정해진 대로 우리는 한 것이지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서로 내통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배임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툴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1,80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뇌물이죠. 그래서 지금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받기로 한 뇌물이 이제 700억 정도 이제 받은 건 아니에요.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700억을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왜 받기로 했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뇌물 중에 하나가 이제 5억이 아닙니까? 수표로 3억 5천. 네. 그다음에 뭐 현금으로 간 내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뇌물이냐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빌린 거냐 또 예. 이렇게 다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재판을 이제 부인하게 되면 증인들이 나와서 다 증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 세 사람 기소하면서 보면은 그 배임 혐의의 액수가 확 늘지 않았습니까? 1,800억 원대까지 좀 구체적으로 늘었고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관심이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봤을 때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때부터 해서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에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영학 회계사 청탁에서 좀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부터 서로 공모를 해서 이걸 차근차근 이어갔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화천대유 민관 개발업자 선정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야죠. 이 모든 것을 공모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는 651억 정도를 네. 배임의 액수로 그때 특정을 했거든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 예.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택지 개발 관련된 이익이 있고 시행과 관련된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 개발과 관련된 이익만 확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된 다음에 이제 시행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해서 결국은 한 1,176억을 더 플러스한 거죠. 그런데 시행 이익은 지금 5개 블록의 중에서 4개 블록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익, 그러니까 손해를 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를 한 거고 아직 1개 블록이 10월 달에 다 시행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1개 블록에 대해서도 이제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지금 공소장 부분보다도 배임의 액수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예, 또 이 부분 배임 공모 의혹에서 또 한 명이 있죠. 정민용 변호사. 그러니까 네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일했었는데 윗선과의 다리 역할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관이 있는데 예. 민 쪽은 이제 화천대유,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고요. 예. 관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거든요. 예. 근데 남욱 변호사가 자기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협약을 맺을 때 공모지침서랄지 뭐 주주협약서 이런 것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팀이 담당하는데 실무팀 중에서도 유동규 씨가 전략사업부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정민용 씨를 심었고 정민용 씨가 주도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걸 다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과 관의 소통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700억 돈을 받는 걸로 약속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제 35억 원이 유원홀딩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유원홀딩스의 주인은 바로 유동규 씨라고 정민 씨가 언론이랄지 검찰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기각된 사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35억의 뇌물의 주체는 유동규 씨지 정민용 씨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재판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검찰에서는 워낙 이 정민용 변호사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다시 지금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1,800억대 배임 혐의를 받는 좀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민관 공무가 더 윗선의 개입 없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혹의 시선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수사 상황으로 보면은 이 핵심 4인방이 몸통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은 일단 기소를 한 다음에 뭐 거의 중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면 중간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윗선의 수사를 할지 아니면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사는 마무리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예. 성남시가 주체적으로 한 거고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민간 합동 개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윗선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 예. 부분에서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고 어떤 형식이든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불러서 조사하게 되면 마치 검찰이 대선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이재명 후보까지 아니더라도 저희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 제공한 녹취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여기 보면은 이제 정진상 부실장 이름도 네네네. 등장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까지 수사는 안 올라갈까요? 아니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네. 이제 관여한 사람들에서는 다 조사하는 게 맞죠.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그렇지만 현재 검찰에서는 이제 그럴 생각이 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나머지 수사는 정관계 로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당시에 성남시의장 했던 최무 의장이랄지, 네. 그다음에 성남 12의원을 상대로 뭐 30억을 줬네, 20억을 줬네 이런 녹취록이 또 있고 내부에서 그러한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사를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사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0억 클럽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곽상도 의원하고 곽상도 의원 아들 그리고 지금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기소 이후에도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검찰이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압수수색도 한참 뒤에 이루어졌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최근 논란되고 있는 다른 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 부분에서 좀 오늘 사건 가해자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19년도에 이제 경찰의 매뉴얼이 있어요.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치명적 공격인 경우 그리고 폭력적 공격인 경우에는 장비, 장구를 이용해서 권총이랄지 아니면 전자충격기, 뭐 테이저건, 경찰봉, 뭐 분사기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에서 보면 흉기를 들고 굉장히 유해를 가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매뉴얼에 의하면 치명적 공격이라 볼 수 있고 폭력적 공격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그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내버려 두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남경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예. 여경은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뉴얼은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 스스로 판단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체 보호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현장을 회피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예.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네. 이게 단순히 탁사이랄지 교육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훈련이랄지 아니면 대응 경험을 통해서 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경찰관은 약간 자질 문제도 있다고 봐요. 네. 자신이 일반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라는 어떤 사명, 소명, 시민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 이걸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장구를 당연히 사용해서 제압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 결국 그런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그 자리를 회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젠더 이슈로까지 지금 불거진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남경이나 여경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경찰의 문제, 앞서 이제 개인 자질의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스템을 조금 전반적으로 손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훈련이나 이런 걸 좀 보강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층간소음이랄지 아니면 스토킹과 관련돼 가지고 예. 굉장히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참한 결과를 낳았는데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현장 대응 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물론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피해를 막는 거, 예. 초동 수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장 대응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그 부분에 경찰의 어떤 교육이랄지 훈련은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이 경찰 부실 대응 논란 중에 현장 대응도 중요하지만 출동 대응에서 또 문제가 생겼던 게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는데 엉뚱한 곳을 출동하면 문제가 됐단 말이죠. 이 스토킹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신상을 공개할지 오늘 또 결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예. 특정 강의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요. 또 범인이라는 것이 거의 명백해요. 증거가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제가 볼 때 뭐 신상 공개하는 게 맞고 또 신상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범죄 예방에 일반적인 효과가 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겠지만 네. 아마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법률 요건상 사실은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지난달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그 신변 보호 위치 확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접속하려 했는데 내부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교로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데 이전에 어떤 신변 보호 시스템이 어떤 식이었냐면 일단은 신변을 위치를 확인하는데 한 45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근데 45초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 뭐 2초, 10초 내에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예. 그러한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 확인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이전 것은 굉장히 오류도 많이 나고 위치 확인이 2km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 같은 경우에서는요, 한 100m만 떨어져도 상당히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뭐 빌딩도 많고 뭐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뭐 한 20m, 50m 이내로 좁히는 그런 위치 확인 시스템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시범 운영 중이었는데 112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네.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출동이 늦어지게 됐고 또 정확하게 위치를 확보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참변이 났는데 시범 운영 중이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시범 운영 중에는 이런 일이 나지 않겠지 이렇게 안이한 예.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지점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닌데 대대적인 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102만 7천 명, 세액은 8조 5,68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토지분 종부세 납부 의무자 8만 명에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분 납부세액은 2조 8,892억 원으로 토지분 납부 인원은 지난해보다 2,500명, 세액은 4,353억 원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의 납세자가 3만 9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이 2만 7,968명, 부산이 7,204명 순이었습니다. 세액은 서울이 1조 3,2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5,310억, 대전은 1,470억 원이었습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충분히 기간을 두고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국민 98%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경찰서 공사 비리 정황을 발견해서 예산을 아낀 경찰관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또 비리와 갑질 경찰관으로 지목돼 강등까지 된 사건, YTN이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와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제기한 경찰 내부의 공사비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가 내 고소장을 접수한 울산지검은 공공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최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일부 업체들이 경찰서 시설 공사를 독점하다시피 해 부실 허위 공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사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앞선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며 거짓 투서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도 그 직원들한테 뭐 폭언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감을 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뭐 반말을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인정해라니까 그 저는 답답함 이제. 검찰은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리와 갑질 경찰관으로 몰린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격 침해를 겪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A씨가 업무 협약을 맺은 헬스장으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준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신고 내용도 사실이라고 보고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소청 절차를 진행 중인 A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예산 집행 문제점이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뭉인 내지는 일부 업체에 뭐 사기 행위라면 이번 기회로 돼서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돼서 누구 어느 제3자가 보더라도 한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그래미 뮤직 어워즈에 2년 연속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지옥은 일주일 동안 공식 집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기세가 거세지는 한류 열풍,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혜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BTS가 이번에도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는데 지난해하고 같은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인데요. 팝 장르에서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입니다. 먼저 그 그래미상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모두 올해에는 86개의 트로피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르별로 그래미상은 세부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팝, R&B, 힙합 등 여러 가지 장르별로 나뉩니다. 방탄소년단은 팝 부문에서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에 올라 있고요. 이 상은 2012년에 생겼고 팝 장르에서는 중요한 하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방탄소년단이 이 부문에 올랐지만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상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지금 그 AMA에서 3관왕에 오르기 때문에 또 그래미상에서도 본상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했었는데 결국 본상에 오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AMA에서 올해 아티스트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대상에 올라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그 4대 본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올해 노래, 그다음에 올해 앨범, 예. 올해 레코드, 그리고 신인상까지 4개 부문의 주요 상입니다. 이거는 장르와 상관없이 주는 상이고요. 예. 버터가 올해 빌보드 핫백에서 무려 통산 10주 동안 1위를 했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올해의 노래 혹은 올해의 레코드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 결국 본상에는 전혀 후보에 오르지 못했고요. 빌보드 핫백에서 BTS와 경쟁했던 신인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경우는 4대 본상 모두의 후보에 올라가서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르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래미상에 계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됐던 보수적인 부분입니다. 그 미국 남성 가수 그리고 백인 가수들에게 우호적인 그래미상이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그래미 같은 경우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보다는 상업성보다는 좀 작품성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보드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뭐 빌보드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판매량 같은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래미에서는 평단에서 평가하는 음악성을 위주로 많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버터 같은 경우는 그 버터를 작곡한 사람이 이 멜로디를 똑같은 멜로디를 네덜란드 출신 뮤지션에게 똑같이 판매를 해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미에서 작품성을 중시하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서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이다 했는데 듣고 보니까 또 기분이 좋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본상 후보에 못 오르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그래미가 BTS를 퇴짜놨다. 이런 뭐 비판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BTS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가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본상에 오르지 못하면서 AP통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래미상의 후보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BTS 버터가 퇴짜를 맞은 게 가장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같은 경우는 BTS가 팝 돌풍을 일으켰는데 한 개 부문에만 후보에 올렸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BTS 외에도 드레이크라든지 또 메건 더 스텔리언 같은 유명한 가수들도 이번에 후보에서 누락돼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쉬움을 드러내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 한 개 부문에 대한 수상 여부도 또 관심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수상 여부를 탄다 안 탄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화제성이나 흥행 그리고 BTS가 상업적인 면에서 그 미국 음악 산업계에서 이런 성과들을 비춰봤을 때 좀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후보자들 이번에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자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후보자들을 보면 쟁쟁한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BTS가 협업한 콜드플레이도 경쟁자로 올라 있고요. 또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도자켓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TS가 이 부문에서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데다가 버터 같은 경우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류 콘텐츠 열풍 또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우리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자, 이번엔 지옥이 또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집계 1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지난주 금요일에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그 지옥이 지난주 금요일에 지옥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된 이후에 주간 집계에서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를 봐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 8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36개 국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4,348만 명이 시청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시청 가구들 보이고 있고요. 또 공개 이후에 그 누적 점수를 봐도 634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786점까지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세도 오징어 게임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도
밀렸는데 지옥까지 보려면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K-팝도 그렇고 K-영화, K-드라마도 그렇고 앞으로 더 선전해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 김혜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한낮에도 쌀쌀하다고요. 네,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던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오늘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3도인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한때 영서 남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 서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이 영하 3도로 중부지방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4도, 광주는 7도 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이 11도, 부산은 16도 등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12월의 시작과 함께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최근 눈물로 반성문을 쓰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오늘은 반성의 의무로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합류할 듯 말 듯. 김종인 전 위원장의 윤석열 후보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의 전국 이슈 더뉴스 2부에서 수요일의 패널 장경태, 김은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